이번 시간에는 토질 및 기초기술사 133회 1교시 용어에 대한 강평을 진행하겠습니다. 각 문제 강평에 앞서서 전체 문제 읽어보면서 주관적인 난이도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필터의 두 가지 요구 조건. 2번, 군 지수, GI, 그룹 인덱스 산정 방법. 3번, 스캠프트 내 간극 수압 방정식. 4번, 흙의 탄성 모델. 5번, 다짐 함수비에 따른 점토의 구조 변화. 6번, 테르자기의 얕은 기초 지지력 산정을 위한 이론의 기본 가정. 7번, 지하수의 변동에 따른 테르자기 지지력 공식의 수정이고 정수압 조건에 집안의 단위 중량만 수정하라고 문제 나왔습니다. 이어서 8번, 암질 지수, RQD 적용 시 유의사항이고요. 9번, 저토피 터널의 지표 치마 원인과 대책. 이어서 10번은 스미어존 나왔습니다. 11번, 토양 유실 예측 공식 USL이고요. 유니버셜 소일 로스 어퀘이전과 수정 토양 유실 예측 공식 리바이즈드 USL이 나왔습니다. 12번 문제, 옹벽의 외적 안정. 마지막 13번은 액상화 평가의 생략 조건 나왔습니다. 난이도 평가 간단히 해보았고요. 이어서는 각 문제 강평을 진행할 텐데요. 아시겠지만 동굴아빠가 미리 작성해 놓은 모범 답안의 일부를 공개하면서 강평을 진행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께서는 공개된 자료와 강평 내용을 참고하셔서 본인만의 합격의 자료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질 133회 용어 1번 봅니다. 필터의 두 가지 요구 조건입니다. 대제목 먼저 확인합니다. 1번은 개요, 2번은 필터제의 요구 조건 썼습니다. 개요 보겠습니다. 필터는 또는 필터제는 파이핑 방지 및 배수 요구 조건 등을 만족시키고 기타 재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요구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이번 내용, 필터의 요구 조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제목 1번은 필터제의 기능으로 잡았고 필터 기능에 대한 키워드와 필터제를 사용하는 댐의 대표 개요도를 그려주었습니다. 이어서는 중제목 2번, 물어본 문제에 해당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필터의 요구 조건입니다. 필터의 요구 조건은 첫 번째 일반 조건과 두 번째 물어본 정확한 답이 되는데 필터의 두 가지 요구 조건으로 구분하여서 기술하겠습니다. 필터제의 요구 조건 중에 일반 조건 보겠습니다. 투스케스 K는 10의 -3승 cm/s 정도여야 되고 전단 강도는 크고 물과 접촉 시 연약화가 되지 않는 재료여야 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필터의 두 가지 요구 조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구 조건입니다. D85의 샌드 분해, D15의 필터는 5보다 작아야 되는 조건이고 이 내용은 기준 1, 조건 1은 파이핑의 방지 조건에 해당합니다. 흙은 필터 간극을 통해 유실 및 막힘이 방지되어야 되는 그러한 조건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요구 조건입니다. D15의 S, D15의 F는 5보다 커야 된다라는 기준이고 지금 답안에 제시한 요구 조건은 KDS 54의 30의 30 기준으로 바뀐 요구 조건을 기술해 보았습니다. 기준 2는 배수 조건에 해당하는 필터 요구 조건이고요. 침투 수압 및 간극수의 배출이 용이하게끔 하는 재료의 요구 조건입니다. 이어서 기타 요구 조건 보시면은 필터와 흙의 입도 분포는 평행해야 성능이 양호하게 나오는 그러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1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133회) 용어 2번 군지수 GI이고요. 그룹 인덱스의 산정 방법 나왔습니다. 대제목 1번은 개요,
대제목 2번은 군지수 산정 방법, 대제목 3번은 군지수의 활용으로 흐름 가져왔습니다. 개요 1번 보겠습니다. 군지수 GI는 입도, 액성 한계 및 소성 지수를 종합하여 흙의 성질을 수로 나타낸 것이며 아시토 분류의 주요 인자이다 되어 있습니다. 이번 내용 군지수의 산정 방법 보겠습니다. 자, 군지수 GI를 구하는 방정식을 보겠습니다. 0.2A 플러스 0.005AC 플러스 0.01BD로 구성이 됩니다. 군지수 산정식의 A는 입도와 관련된 지수, B 역시 입도와 관련된 지수가 되겠고, C는 액성한계와 관련된 지수, D는 소성지수와 관련된 지수이고요. 가능하신 분들은 이 부분 암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산정된 군 지수의 범위는 0에서 20 사이의 정수로 나타나고요. 이 정수 값을 이용해서 아시토 분류표를 이용해서 A1에서 H까지 분류하게 됩니다. 이어서 대제목 3번의 활용 부분 이렇게 기술해주고 답안을 마무리하였습니다. 133회 용어 3번 스캠프튼의 간극수압 방정식 봅니다. 대제목 1번은 개요, 대제목 2번은 스캠프튼의 간극수압 방정식, 대제목 3번은 스캠프튼의 간극수압 방정식 활용입니다. 개요 부분 보겠습니다. 3축 압축 하중 작용 시 등방 안밀 하중과 1축 압축 하중의 조합으로 가정해서 과잉 간극수압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를 스캠프튼의 간극수압 방정식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번 내용 보겠습니다. 간극수압 방정식을 구하기 전에 각 상태에 대한 응력 상태와 개수를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에서 봤던 하늘색은 등방 안밀 하중 상태이고, 자, 표의 내용입니다. 등방 안밀 하중 상태이고 하중이 등방으로 델타 시그마 3만 작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등방 안밀 하중 작용 시 B 개수를 정의하게 되는데 B 개수는 델타 시그마 3 등방 안밀 하중 증가분 분의 델타 U 과잉 간극수압 증가량으로 개수를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개요에서 1축 압축 하중 상태, 응력 상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축 압축 상태는 축차 응력 시 작용하는 하중의 상태를 말하고 하중은 델타 시그마 1 마이너스 델타 시그마 3가 작용하게 됩니다. 구속 하중은 작용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1축 압축 시에는 D 개수를 정의할 수가 있는데 D 개수는 축차 응력 증가량 분의 간극수압의 증가량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축 압축 하중 상태인데 개요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등방 안밀 하중 상태 그리고 1축 압축 하중 상태 하중의 조합으로 구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축차 응력을 보시면 시그마 축차 응력에 대한 차만큼 이렇게 작용을 시키고 안밀 하중, 자, 안밀 하중의 차만큼 이렇게 작용을 시킨 그러한 응력 상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축방향 하중은 델타 시그마 1이 남고 등방 안밀 하중은 델타 시그마 3가 남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3축 압축 상태에서도 A 개수를 정의할 수 있는데 A 개수는 축하중 증가량 델타 시그마 1분의 델타 U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스캠프튼의 과잉 간극수압 방정식은 바로 이 표에서 델타 U를 구하는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델타 U를 구하는 방법은 앞서 개요에서 가정했다시피 3축 압축 하중 작용 시 등방 안밀 하중과 그리고 1축 압축 하중의 조합이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이대로 방정식을 풀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3축 압축 하중 작용 시 델타 U는 첫 번째 비계수를 정의했던 부분, 자, 이 부분이 됩니다. B 델타 3 플러스 자, D계수를 정의했던 이 부분이고요. D 곱하기 축차 응력의 합으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는 스캔프트는 D는 A 곱하기 B로 가정하였기 때문에 식이 이렇게 D 부분이 A, B로 변환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삼축 압축 시험 시 발생하는, 즉 현장 응력을 그대로 재현한 상태에서의 간극수압 증가량은 B 델타 시그마 3에 플러스 A 델타 시그마 1 마이너스 델타 시그마 3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스캔프튼의 간극수압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대제목 3번은 스캔프튼의 간극수압 방정식 활용 부분에 대해서 기술하고 답안을 마무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3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어서 용어 4번 흙의 탄성 모델 보겠습니다. 대제목 1번은 개요, 대제목 2번은 흙의 탄성 모델 종류별 특징 했습니다. 개요 1번 보겠습니다. 탄성은 가해진 하중을 제거했을 때 원래 상태로 회복되는 성질을 말하고, 이어서 흙의 탄성 모델은 응력 변형률 곡선 특성에 따라서 선형과 비선형으로 구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2번 흙의 탄성 모델 종류별 특징 봅니다. 첫 번째는 선형 탄성 모델, 리니어 일레스틱 모델이 되겠고요. 이어서 중제목 두 번째는 비선형 탄성 모델, 난 리니어 일레스틱 모델이 되겠습니다. 선형 탄성 모델은 응력 변형률 곡선에서 이렇게 선형적인 비례 관계를 가진 모델을 말합니다. 선형 탄성 모델은 응력과 변형을 직선화하여서 흙의 거동을 선형 탄성체로 가정한 모델이 되겠고요. 선형 탄성 모델은 낮은 응력 조건에 적합하고 초기 해석 시 간단하게 적용 가능합니다. 이어서 비선형 탄성 모델은 선형 모델과 마찬가지로 관련 그래프와 핵심 내용 위주로 답안을 완성해 갑니다. 용어 5번 부분 보겠습니다. 다짐 함수비에 따른 점토의 구조 변화입니다. 대제목 1번은 개요, 대제목 2번은 다짐 함수비에 따른 점토의 구조 변화입니다. 개요 보겠습니다. 다짐은 간극 내 공기를 배출시켜 입자 간의 결합을 치밀하게 해서 집안의 공학적 특성을 개선하는 것임. 2번 내용 보겠습니다. 다짐 함수비에 따른 점토의 구조 변화입니다. 아래 그래프 있는데 그래프 좌측 보겠습니다. 세로축은 입자의 구조, 가로축은 축 변형률입니다. 자, 이 그래프에서는 축 변형률이 클수록, 즉 교란될수록 이상 구조화 되고, 축 변형률이 작을수록 이렇게 면모 구조화 된다라는 그런 내용의 그래프가 되겠고, 우측 그래프 보겠습니다. 세로축은 건조단위 중량, 가로축은 함수비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다짐 곡선입니다. OMC 이전에서는 함수량 증가에 따라 건조단위 중량이 증가하나 OMC를 지나게 되면 함수비 증가에 따라 건조단위 중량이 감소하는, 즉 면모에서 이상구조로 변해가는 내용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아래 내용 보시면 함수비 감소 시, 함수비 증가 시 나오고요. 함수비가 감소하는 경우는 면모 구조, 그리고 증가하는 경우는 이상 구조로 점토의 구조가 변화하게 됩니다. 이어서는 다짐 함수비에 따른 다짐 특성을 비교한 그래프를 표 형태로 비교하였는데, 건조축 다짐과 수분축 다짐에 대해서 공학적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한 표가 되겠습니다. 5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용어 6번 보겠습니다. 테르자기의 얕은 기초 지지력 산정을 위한 이론의 기본 가정입니다. 대제목 1번은 개요, 2번은 테르자기 지지력 공식의 기본 가정입니다. 개요 보겠습니다. 테르자기는 기초 하부 지반의 파괴 영역을 주동, 전단, 수동 영역으로 구분하고 수동 토합 및 모멘트 평형 조건으로부터 지지력 공식을 유도해 냈습니다.
대제목 2번 지지력 공식 기본 가정 보겠습니다. 중제목 1번은 기본 가정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도와 지지력 공식을 이렇게 잡아갔고, 중제목 2번에서 기본 가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술했습니다. 개념도 보시면은 기초 구조물과 지지력 산정을 위한 핵심 개념도를 그려주고, 핵심 개념도로부터 즉 ABJ 쐐기의 평행 조건으로부터 테르자기의 지지력 공식이 이렇게 나왔다 라고 기술해 줍니다. 물어본 기본 가정 부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집안은 균질 등방하며 반무한하다. 2번 기초 상부의 흙은 상제 하중으로만 간주한다. 즉 전단 저항이 없다라는 얘기와 동일합니다. 3번 기초 바닥은 수평이고 무한히 길다입니다. 이거는 최초 공식을 유도하는 경우는 평면 변형률 형태, 즉 2차원으로만 고려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하중은 기초 중심의 연직으로만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했고, 다섯 번째, 파괴는 전반 전단 파괴로 해서 공식을 유도했습니다. 6번 문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용어 7번 문제 봅니다. 지하수의 변동에 따른 테르자기 지지력 공식의 수정이고요. 괄호해서 정수합 조건일 때 집안의 단위 중량만 수정하라 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단위 중량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만 주안을 둬서 답안 기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제목 1번은 개요, 대제목 2번은 지하수의 변동에 따른 테르자기 지지력 공식 수정, 즉 단위 중량 부분을 위주로 기술을 하면 되겠습니다. 개요 보겠습니다. 지지력 공식의 단위 중량은 유효 단위 중량 감마 프라임을 사용하므로 지하수의 변동에 따라서 상이하게 적용해야 됩니다. 대제목 2번 내용 보겠습니다. 지하수의 변동에 따른 공식 수정입니다. 우선 테르자기 지지력 공식을 이렇게 큼지막하게 쓴 다음에 조건을 아래 중제목화해서 기술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지하수위가 지표면에 존재하는 경우 감마1과 감마2는 감마 서브를 적용하게 됩니다. 우측 개요도를 잠깐 보시면은 기초 바닥 아래의 단위 중량은 감마1이고요. 기초 저면 상부의 흙의 단위 중량은 감마2가 됩니다. 2번 경우입니다. 지하수위가 지표면과 기초 바닥면 사이에 있는 경우입니다. 공식을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감마2를 구할 때는 분모는 D1 플러스 D2. 자, 우측 개요도에 보시면은 지하수위 상부 근입 깊이를 D1, 지하수위 하부 기초 저면까지 깊이를 D2라고 합니다. 다시 공식으로 넘어와서 감마 T의 D1 플러스 감마 서브의 D2가 됩니다. 자, 이 공식은 요 전체 깊이, 자, 개요도에서 보시면은 전체 깊이 D1 플러스 D2 깊이에 대한 가중치로 평균을 구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경우입니다. 지하수위가 기초 바닥면보다는 아래에 있는데 기초 바닥으로부터 비깊이 사이에 있는 경우이고요. 마찬가지로 개요도 그림과 가중치를 둬서 평균값을 사용하는 부분 공식을 기술해 주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네 번째 케이스는 지하수위가 기초 바닥면 B 이하 존재하는 경우 지하수위의 영향을 무시하고 감마1과 감마2는 감마 T 스뷴 단위 중량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7번 여기까지 봅니다. 용어 8번 보겠습니다. 암질 지수 RQD 적용 시 유의사항 나왔습니다. 대제목 1번은 개요, 대제목 2번은 RQD 적용 시 유의사항입니다. 개요 보겠습니다. RQD는 안반의 균열 상태를 나타내는 지수로서 NX 규격 이상의 코어 보링에만 적용합니다.
2번 내용, RQD 적용 시 유의사항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RQD의 산정 방법인데 산정 공식을 보면 시추공의 전체 길이분의 10cm 이상 코아 길이의 합을 더한 걸 백분율로 나타낸 값이 RQD가 됩니다. 두 번째, RQD의 판정 기준이고 이 판정 기준으로 암질 상태와 풍화도를 판단하게 되는데 RQD가 50에서 75 사이가 보통값 범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3번은 RQD의 활용 부분이고 활용 분야와 관련 그래프를 작성해 보았고요. 이어서 물어본 네 번째, RQD 적용 시 유의사항입니다. RQD와 암질은 완전한 비례 관계가 아닙니다. 즉, 암종과 균열 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됩니다. 시추, 회수 중 깨진 시료는 보정해서 RQD 값 산정 시 적용해야 되고 시추 시는 NX 규격 이상, 더블 코아 바렐 이상을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8번 여기까지 봅니다. 용어 9번 보겠습니다. 저토피 터널의 지표 침하 원인과 대책입니다. 대제목 1번은 개요, 대제목 2번은 저토피 터널의 지표 침하의 원인과 대책입니다. 개요 보겠습니다. 저토피 터널은 지표면과 터널 천단과의 두께가 얕은 터널로서 터널 자체의 안정 및 주변 지방과 시설물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2번 내용, 저토피 터널의 지표 침하의 원인과 대책입니다. 중제목 1번은 지표 침하의 원인으로 가져갔고 보시면 우측의 대표 개요도와 그리고 원인을 두 가지 요소로 구분해서 기술한 답안 형태를 가져갔고요. 이어서는 지표 침하의 대책인데 대책 역시 첫 번째 집안조사와 두 번째 설계, 세 번째 시공으로 이렇게 흐름순으로 답안을 가져갔습니다. 집안조사 보시면 기본조사 외의 물리탐사 등을 실시해서 정성스럽게 수행한다라는 내용이 되겠고 설계 부분을 보시면 지표 침하의 두께, 범위 등을 예측하는데 수치 해석을 충분히 활용합니다. 설계시는 굴착 공법과 지보공 그리고 보조공법과 계측에 대해서 설계를 수행합니다. 마지막 시공시는 설계에서 제시된 분할 굴착을 실시하고 막장, 천단, 그리고 지반 보강을 수행합니다. 시공시 그리고 시공 완료 후는 터널 및 영향 범위에 대한 계측을 실시해서 터널의 안정성과 지표 침하를 방지하게 됩니다. 9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용어 10번 스미어존 보겠습니다. 대제목 1번은 개요, 대제목 2번은 스미어존의 발생 메커니즘, 3번은 스미어존의 영향요소, 4번은 스미어존을 고려한 설계 방법입니다. 개요 보겠습니다. 스미어존이란 연약한 점토 집안에서 버티컬 드레인 공법을 적용하는 경우 장비의 진동에 의해서 배수재 주변 집안에 교란이 발생되어 투수 개수가 감소되고 암밀이 지연되는 영역을 말합니다. 대제목 2번 발생 메커니즘입니다. 우측의 개요도는 참고해서 보시고요. 차트를 보겠습니다. 관입 또는 인발 시 집안이 교란되는데 스미어존 내에 투수 개수가 감소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수평 암밀 개수 CH가 감소하게 돼서 암밀이 지연돼서 공기가 지연되고 그리고 나중에 잔류 침하 등이 발생하게 되는 메커니즘입니다. 이어서 영향요소 보겠습니다. 버티컬 드레인의 장비 진동의 크기와 그리고 맨드렐 형태가 됐는데 맨드렐 형태 같은 경우는 원형의 경우가 다각형의 경우보다 교란의 범위가 크다고 합니다. 이어서 대제목 4번은 스미어존을 고려한 설계 방법을 기술하고 답안을 완성한 형태가 됩니다. (133회) 용어 11번 봅니다. 토양, 유실, 예측 공식.
즉 USL이고요. Universal Soil Loss Equation과 수정 토양 유실 예측 공식 Revised USL이 나왔습니다. 대제목 1번은 USLE 공식, 2번은 Revised USLE 공식 이렇게 흐름 가져갔습니다. 이 문제는 동그라빠는 업무 중에 재영향평가를 할 때 이 공식을 본 기억이 나지만 아마 대부분의 수험생 분들은 그러한 업무를 하지 않았으면 보지 못했을 내용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니까 내용 편하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USLE 공식은 유역의 기후, 토지 형태, 이용 등 변수를 이용해서 토양 손실량을 추정하는 방법이 됩니다. 이어서 USLE 공식 A는 이제 손실된 토사량인데 R 곱하기 K 곱하기 LS C P의 곱으로 이루어집니다. 각 인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강우 침식도 K의 해당 기간 중 단위 면적에서 침식되어 손실되는 토사량을 말하고 단위는 톤퍼 헥타르 또는 톤퍼 이어로 나와 있습니다. 인자 R은 강우 침식도이고요. 정상년 강우의 침식 능력을 나타냅니다. 인자 K는 토양 침식 인자이고 토양의 침식 저항 능력을 나타냅니다. 인자 LS는 지형 인자이고 L 경사면의 길이 그리고 S 경사면의 경사와 관련된 인자입니다. 인자 C는 피복과 관련된 관리 인자이고 건설, 광업, 산림지의 상태에 따라 값이 정해집니다. 마지막 인자 P는 토양 보존 대책 인자인데 사면 경사지에서의 토양 유실에 대한 보존 대책에 대한 토양 유실의 비로 정의가 됩니다. 자, 이어서 대제목 2번은 RUSLE 공식이고 요 앞선 공식에 뭐가 달라졌는지 그런 내용 위주로 기술해 보았습니다. 11번 여기까지 봅니다. 용어 12번 옹벽의 외적 안정입니다. 대제목 1은 개요, 2번 옹벽에 적용하는 힘의 종류, 3번 옹벽의 외적 안정. 개요 보겠습니다. 옹벽은 토합에 저항하는 구조물로서 전도, 활동, 지지력 및 전체 사면 활동 등의 외적 안정과 각 부재별 단면력 등 내적 안정을 확보해야 함. 대제목 2번은 옹벽의 외적 안정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도와 그리고 도해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대제목 3번 외적 안정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도인데 전도는 개요도에서 O 지점 시그마 모멘트 제로 이꼴 제로 조건입니다. 이렇게 옹벽이 있으면 요 지점이 O 지점인데 요 지점에 대해서 회전 모멘트와 저항 모멘트 요 부분의 합이 0이다 라는 조건으로 유도하게 되고 공식은 이렇게 암기된 부분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이어서는 활동인데 활동은 수평력의 합은 제로 조건입니다. 즉, 자 이렇게 토합과 수합에 의해서 밀리는 힘과 그리고 요 저항하는 힘의 수평력 조건으로 활동을 구하게 됩니다. 관련식은 이렇게 기술해 주시면 되겠고 세 번째는 지지력에 대해서 외적으로 안정해야 되는데 기초 저면에 작용하는 접지압 즉 Q는 B분의 RV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 B분의 6E 접지압이 집안의 허용 지지력 QA보다 작아야 되는 조건이 있고 네 번째는 전체 사면 활동입니다. 옹벽을 포함한 그리고 미포함한 특히 상부 지역의 사면 안정을 검토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익상화라든지 세골에 대한 부분을 쓰셔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중요한 부분 4가지에 대해서만 기술한 답안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 페이지 보시면 외적 안정에 대한 확보 대책입니다. 전도와 활동, 지지력에 대한 부분이고요. 공통 대책으로는 접한 폭을 증가시키고 각각의 대책으로는 이렇게 표 형태로 기술한
답안 형태가 되겠습니다. 용어 마지막 13번 문제 봅니다. 액상화 평가의 생략 조건입니다. 대제목 1번은 개요, 2번은 액상화 평가의 플로우차트, 대제목 3번은 액상화 평가의 생략 조건입니다. 개요 1번, 액상화는 느슨하고 포화된 모래 집안에서 지진 등의 동적 하중이 반복 작용할 때 비배수 조건으로 과잉 간극 수압이 누적되어 발생되므로 집안의 강도가 상실하는 현상입니다. 집안의 전단 강도 타우 또는 S는 점착력 플러스 시그마 보이 마이너스 U의 탄젠트 파이인데, 액상화가 검토 가능한 집안의 사질토이기 때문에 이 C 값은 이렇게 점선으로 표현한 걸 보실 수가 있겠고, 마지막에 탄젠트 파이 부분에 프라임을 이렇게 찍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어서 대제목 2번은 액상화 평가에 대한 플로우 차트고요. 간편 예측과 상세 예측에 대한 내용을 기술해 보았습니다. 대제목 3번 생략 조건입니다. 첫 번째는 지하수위 상부 집안, 두 번째 집안 심도가 20m 이상인 집안, 세 번째 상대 밀도가 80% 이상인 집안, 네 번째 N치가 25보다 큰 집안, 다섯 번째 콩간입 저항치 QC가 13MPa 이상인 경우, 여섯 번째는 전단파 속도 VS가 200m/s보다 큰 집안입니다. 자, 답안을 여기까지만 기술하시면 점수를 받을 수가 없고요. 제가 우측에 이렇게 덧붙인 부분처럼 답안 작성하는 요령을 조금씩 익히셔서 답안 작성 시 활용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생략 조건은 이런 설계 기준을 기준해서 작성했습니다 라고 답안에도 이렇게 표현해주면 더욱 좋겠습니다. 13번 문제까지 봤고요. 이렇게 해서 토질 및 기초 기술사 133회 1교시 용어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